평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정은의 눈물을 무색하게 만든 믿기 힘든 탈북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러우 전쟁의 전선으로 도시 복구와 재건을 돕는다는 말로 파병된 북한군.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맡게 된 임무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수많은 동료가 눈앞에서 쓰러져 갔지만 평양으로 올라간 보고서는 언제나 경미한 손실이었습니다. 이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북한의 한 고위 장교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내 서명 하나가 또 다른 죽음을 만든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북한 고위 장교의 처절한 생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리강무입니다. 인민군 공병 7천국 대대장으로 42년을 살아왔습니다. 구조공학 박사 학위도 있죠. 하지만 그 모든 학문과 경험이 무색해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 크루스크 전선에서 말입니다. 2024년 10월, 갑작스러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러시아 형제들의 재건 사업을 지원한다. 당 간부들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파괴된 도로와 교량을 복구하고 기반 시설을 재건한다는 것이었죠. 위대한 국제주의 정신의 발현이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저희 대대 180명이 기차에 몸을 맡겼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시베리아 평원을 달리는 기차 안에서 부하들과 농담도 나누었죠. 대대장님, 러시아 보드카는 어떨까요? 공병의 본분은 술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것이다.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갔습니다. 하지만 크루스크에 도착한 순간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재건이라고 했던 곳은 포탄이 쏟아지는 최전선이었습니다. 러시아 연락장교 볼코프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리 대대장, 환영한다. 우리에겐 당신들의 전문성이 절실하다. 전문성이라니. 볼코프가 가리킨 곳은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으로 끊어진 교량이었습니다. 72시간 내에 복구해야 한다. 우리 전차 부대가 건너가야 한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재건이 아니라 전쟁 지원이었다는 것을. 첫 번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밤새 교량 기둥을 세웠습니다. 포탄이 멀리서 터져도 작업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동지들, 조금만 더 힘내자. 저는 부하들을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새벽,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집중 포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엄폐, 엄폐, 저의 외침이 허공에 울렸습니다. 포탄이 작업장 한복판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멈췄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보였습니다. 소대장 김철호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리 한쪽이 완전히 찢어져 있었죠. 의무병, 의무병을 불러라.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의무병들은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한군이다. 우리 책임이 아니야. 그런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김철호를 업고 후방으로 뛰었습니다. 피가 제 군복에 스며들었습니다. 대대장님, 저 죽는 거 아니죠? 김철호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곧 치료받는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응급처치뿐이었습니다. 러시아군 야전병원은 자국민 우선이라며 후순위로 밀었습니다. 김철호는 그날 밤 제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가족들에게 영웅적으로 싸웠다고 전해주세요. 그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부에서 전사자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김철호를 비롯해 3명의 전사자와 12명의 부상자를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동지 대대장,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라. 평양에서 온 정치지도원 최길송의 목소리였습니다. 전사자는 없고 부상자는 2명으로 수정하라. 하지만 동지, 실제는 중요하지 않다. 조선의 위신이 중요하다. 저는 펜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철호의 이름을 지우고 다른 전사자들의 이름도 지웠습니다. 부상자 명단도 대폭 축소했습니다. 거짓 보고서에 제 서명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텐트 밖에서 울려오는 포성보다 더 큰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양심의 소리였습니다. 이게 맞나? 이게 정말 조선을 위한 길인가? 셋째 날부터는 더 위험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진지 근처에 지뢰밭을 조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신속하게. 러시아 공병대장의 지시였습니다. 저희는 야음을 틈타 최전선으로 나갔습니다. 적의 감시망을 피해 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야간 수색대와 마주쳤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저는 부하들에게 후퇴를 명령했습니다. 뒤로, 모두 뒤로. 하지만 분대장 박영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지들을 엄호하겠다며 혼자 남았습니다. 그의 총성이 5분간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를 두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의 시신을 수습했을 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전사자 없음, 실종자 1명. 그렇게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박영수도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아는 그는 3살짜리 딸을 둔 아버지였는데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은폐용 트럭들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상자들을 실어 나르는 트럭이었습니다. 시트에 덮여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신음소리는 들렸습니다. 아파, 집에 보내줘. 그런 소리들이 밤마다 들려왔습니다. 그 트럭들이 어디로 가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베리아 오지에 있는 비밀 치료소로 갔습니다. 거기서 치료받는 건지 아니면 영원히 입을 다물게 되는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들이 다시 조선 땅을 밟을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일기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없지만 실제 피해를 기록했습니다. 전사자 17명, 부상자 43명, 실종자 8명. 이것이 일주일간의 실제 손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부상자 5명뿐이었죠. 볼코프가 제게 말했습니다. 리 대대장, 이해한다. 하지만 이게 전쟁이다. 재건 임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건도 맞다. 다만 먼저 부숴야 재건할 수 있는 법이지. 그의 말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는 총알바지였습니다. 러시아군 대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소모품이었죠. 조선의 아들들이 남의 나라 전쟁에서 이름도 없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반드시 기록하겠다고 말입니다. 비록 지금은 거짓 보고를 할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텐트 안에서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철호와 박영수, 그리고 이름도 기록되지 못한 동지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더 큰 거짓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 제가 목격하게 될 일들에 비하면 이건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크루스크의 찬 바람이 텐트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바람 소리에 섞인 동지들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또 다른 소리. 새로운 북한군 부대가 도착하는 기차 소리였습니다. 한 달 후 임시 귀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대대장 동지, 평양 본부에 보고하러 가라. 정치지도원 최길송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러시아 전선을 떠나 조선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양역에 내렸을 때의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고향 땅의 공기가 달콤해야 했는데 무거웠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진짜 피해 현황이 담긴 수첩이 들어있었습니다. 공식 보고서와는 전혀 다른 진실의 기록 말입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상도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청사 2층 대회의실 벽면 전체가 검은색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걸린 101장의 사진들. 추모의 벽이다. 안내하는 간부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조선의 영광을 위해 희생된 영웅들이다. 101장의 사진. 저는 그 숫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크루스크에서 본 것은 빙산의 일각이었던 겁니다. 각 사진마다 계급과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김철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전사자가 아니라고 보고했던 그 김철호 말입니다. 옆에는 박영수의 사진도 걸려 있었습니다. 실종자로 처리했던 그가 여기서는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대장 동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여동생 정민옥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부서 있었습니다. 정민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 사진이 저기 있어요. 그녀가 가리킨 곳에 최영철 중대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 처남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여기에? 일주일 전부터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남편이 영웅적으로 희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민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빠, 이상해요. 장례식도 없고 시신도 못 봤어요. 저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최영철은 제가 러시아에 가기 직전까지 멀쩡히 연락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족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년 여성들과 노인분들이었습니다. 모두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동지 여러분, 당 간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조선의 영웅들을 추모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직접 오셔서 추모의 말씀을 하실 예정입니다. 30분 후 김정은이 들어왔습니다. 수행원들에 둘러싸여 추모의 벽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엄숙했고 걸음걸이도 무거워 보였습니다. 동지들, 김정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의 영광을 위해 희생된 영웅들을 추모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국제주의 정신에 따라 형제국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영웅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갑자기 김정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족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그의 눈물이 너무 자기적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 강력한 조선을 건설할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유족들이 하나씩 추모의 벽 앞으로 나왔습니다. 꽃을 놓고 절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정민옥도 남편의 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민옥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철아, 그녀의 절규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당신이 왜 죽었다는 거야? 정민옥이 사진을 껴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않았어.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옥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장례식도 없었어. 시신도 못 봤어. 이게 뭐야? 이게 영웅이라는 거야? 보위부 요원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정민옥을 끌어내려는 순간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 제 동생입니다. 대대장 동지, 동생을 좀 진정시켜라. 저는 정민옥을 부축했습니다. 그녀는 제 품에서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상해요. 남편이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진정해라, 민호가. 진정하라고요? 제 남편이 저기 걸려 있는데 진정하라고요? 정민옥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정민옥과 함께 청사를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정말 모르겠어요. 남편이 러시아에 갔다는 것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민호가, 목소리 좀 낮춰라. 왜요? 왜 목소리를 낮춰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조카는 어떻게 하고 있나? 철민이요? 아빠가 어디 갔는지 자꾸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민옥이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웅이라고 말해줘라. 영웅이라고요? 아빠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영웅이라고 말하라고요? 그녀의 말에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민옥이 말했습니다. 오빠, 저는 철민이에게 아빠의 진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진짜 이야기?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어야 했는지요.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공식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양식을 보며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본 진실과 오늘 추모의 벽에서 본 현실이 너무 달랐습니다. 김철호는 공식적으로 전사자가 아니었는데 추모의 벽에는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실종자였는데 역시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영철, 제 처남은 언제 러시아에 갔고 언제 죽었을까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추모의 벽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써야 했습니다. 러시아 재건 지원 임무 중 경미한 손실 발생, 전사자 없음, 부상자 5명. 하지만 추모의 벽에는 101명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공식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추모는 받는 사람들, 가족들은 진실을 모르지만 영웅이라고 불러야 하는 상황. 저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러시아에서 몰래 기록해둔 진짜 피해 현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에 오늘 본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추모의 벽 101명. 하지만 공식 보고서에는 전사자 없음. 유족들은 진실을 모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알 권리 박탈. 김정은의 눈물. 연기인가, 진심인가. 펜이 떨렸습니다. 이런 기록을 하는 것 자체가 반역죄에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 아래에는 101명의 유족들이 진실을 모른 채 살고 있었습니다. 정민옥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빠, 철민이에게 아빠의 진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그 진짜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수첩을 덮고 서랍 깊숙이 감췄습니다. 언젠가는 이 진실들이 빛을 볼 날이 올 거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더 큰 거짓말의 파도가 저를 향해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추모의 벽을 본 지 사흘 후 저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평양 본부 작전실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대대장급 이상의 간부들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동지들, 중대한 임무를 부여한다. 작전참모부장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러시아 서부 전선이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길이가 무려 1200km에 달했습니다. 현재 우리 형제국 러시아는 광대한 전선을 유지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모부장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공병 분야에서 우리의 지원이 절실하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재건이라고 할 건가?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예 대놓고 전투 지원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임무는 6개 대대, 총 6,000명 규모다. 6,000명. 그 숫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까지의 파병 규모를 훨씬 넘어서는 숫자였습니다. 각 대대장들은 임무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 참모부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강무 동지, 당신의 대대가 선발대 역할을 한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러시아 추가 파병 계획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넘기면서 저는 경악했습니다. 파병 계획이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언제, 몇 명씩 투입할지 모든 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예상 손실률이었습니다. 작전 중 손실 예상 1호에 이 말은 6,000명 중 최소 900명이 죽거나 다칠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미리 계산해 놓다니. 대대장 동지, 문이 열리며 정치지도원 최길송이 들어왔습니다. 서류 검토는 잘 되고 있는가? 동지, 이 손실률 예상치가 너무 뭐가? 최길송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높다고? 동지, 혁명은 희생을 요구한다. 최길송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동지,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최길송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가족들? 예, 추모의 벽에서 본 유족들 말입니다. 아, 정민옥 동무 이야기인가? 최길송이 제 여동생 이름을 언급하자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정민옥 동무와 조카 철민이는 잘 지내고 있지? 그의 말투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별 말씀을. 그냥 안부를 묻는 것일 뿐이다. 최길송이 일어났습니다. 참, 대대장 동지,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그가 나가면서 남긴 말이었습니다. 문이 닫힌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을 볼모로 잡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명령을 거부하면 정민옥과 조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체제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간 저는 정민옥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조카 철민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삼촌, 철민이가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철민아, 잘 지냈나? 응, 그런데 삼촌, 아빠는 언제 와? 철민이의 순진한 질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민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아직도 남편이 언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민호가 큰 소리로. 왜요? 집에서도 조심해야 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최길송의 협박이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정민옥과 철민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식사 후 저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조선중앙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이 또다시 허위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였습니다. 남조선이 미국의 전력망 복구에 참여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조선의 소위 조선업체들이 미국 동부 정전 사태를 해결했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뭔가 구체적인 내용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허위입니다. 남조선 따위가 무슨 기술력이 있겠습니까? 아나운서는 계속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굳이 이런 뉴스를 보도할까? 정말 허위라면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게 나을 텐데. 뭔가 신경 쓰인다는 반증이 아닐까? 다음 날, 저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외국 신문들을 볼 수 있는 특별 열람실이 있었습니다. 간부급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죠. 러시아 신문 프라우다에서 관련 기사를 찾았습니다. 한국 현대중공업, 미국 전력망 긴급 복구 성공. 기사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태풍으로 파괴된 미국 동부 전력시설을 한국 업체가 72시간 만에 복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해상 풍력 발전기 수리에서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및 중공업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이게 허위 선전일까? 러시아 신문이 굳이 거짓말을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더 찾아봤습니다. 중국 인민일보에도 비슷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정밀 기술, 미국도 인정. 심지어 일본 신문에서도 한국 기술력을 칭찬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모든 게 허위 선전일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교육이 잘못된 걸까? 남조선은 기술력이 없고 미제의 괴뢰라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술 강국인 것 같았습니다. 도서관에서 나오는 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조선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말이죠. 사무실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빨간 도장이 찍힌 서류가 있었습니다. 긴급 결제 요청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6,000명 추가 파병 승인서였습니다. 서류 마지막 페이지에는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 옆에 빈칸이 있고 그 위에는 대대장 승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펜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이 서명 하나로 또 수백 명이 러시아로 갈 겁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추모의 벽에 사진으로만 남게 될 겁니다. 가족들은 진실도 모른 채 영웅이라는 말로 위로받겠죠. 문득 정민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철민이에게 아빠의 진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서명할 수 없었습니다. 최소한 하루는 더 생각해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김철호를 만났습니다. 대대장님, 왜 제 이름을 지웠어요? 그가 피투성이 얼굴로 물었습니다. 미안하다, 철호야. 제 가족들은 제가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요. 정말 미안하다. 꿈에서 깨어난 저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오늘 반드시 결정해야 했습니다. 서명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서명하면 또 다른 김철호들이 생길 겁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정민옥과 철민이가 위험해질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체제의 딜레마였습니다. 개인의 양심과 가족의 안전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군가는 상처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결제 서류를 하루 더 미룬 채 저는 급작스러운 출장 명령을 받았습니다. 대대장 동지, 극동항으로 가서 장비 점검을 받아라. 러시아에서 사용하던 공병 장비 일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 무거운 결정에서 벤절이라도 말이죠. 극동항까지는 기차로 8시간이 걸렸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가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설원이 제 마음처럼 막막했습니다. 결제 서류는 여전히 제 가방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극동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항구는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크고 작은 화물선들이 정박해 있었고 크레인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러시아 항만공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 대대장인가? 러시아인 담당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예, 장비 점검차 왔습니다. 아, 그 장비 말이지. 좀 복잡한 상황이야. 그가 설명해준 바로는 이랬습니다. 저희가 러시아에서 쓰던 굴삭기와 크레인 몇 대가 고장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부품도 특수해서 러시아에서는 수리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국 업체가 와 있어. 그들이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아. 한국 업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요? 응, 선박수리 전문가들이야. 기술이 정말 뛰어나더라. 항만공사 담당자가 저를 한편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서 본 광경은 잊을 수 없습니다. 거대한 화물선 한 척이 도크에 정박해 있었고 그 주변에서 10여 명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한국인들인가요? 맞아. 48시간 전에 도착했는데 벌써 절반 이상 수리했어.
담당자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정말 체계적으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도면을 보며 지시하고 다른 사람들은 각자 맡은 부분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침착함이었습니다. 아무도 서둘지 않았지만 모든 동작이 정확했습니다. 그때 작업 현장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인 작업자 한 명이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 허벅지를 다쳤습니다.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될지 지켜봤습니다. 우리 같으면 작업을 계속해라라고 했을 겁니다. 부상자는 뒤로 빼고 일정을 맞추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작업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즉시 외쳤습니다. 모든 작업 중단, 안전사고 발생. 그는 박서준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박서준이 부상자에게 달려갔습니다. 괜찮습니까? 어디가 아픈지 말해보세요. 러시아어로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즉시 움직였습니다. 한 명은 구급상자를 가져왔고 또 한 명은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나머지는 작업 현장을 안전하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박서준이 러시아 현장 책임자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정은 나중 문제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 말을 작업 현장에서 들어본 적이 언제였던가요? 박서준은 직접 부상자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습니다. 병원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통역도 필요할 테고요. 러시아인 부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부상자를 병원에 보낸 후 박서준이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사고 원인을 분석해보자. 재발 방지책도 세워야 한다. 그들은 30분간 회의를 했습니다. 어디서 실수했는지, 어떻게 개선할지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신기했습니다. 일정이 늦어지는데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전 점검을 더 철저히 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박서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조선에서 온 공병 장교입니다. 장비 수리 때문에 왔는데요. 박서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희가 도움이 될까요? 그의 표정에 경계심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근했습니다. 선박 수리를 48시간 만에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이 최우선이죠. 박서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방금 사고 때문에 일정이 늦어지지 않나요? 늦어져도 상관없어요.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일정은 없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서준이 저를 작업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저희 작업 과정을 보시겠어요? 화물선 엔진룸 앞에서 그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체 시스템을 점검합니다. 문제가 생긴 부분만 고치는 게 아니라 연관된 부분까지 다 봐야 해요. 그의 손에는 두꺼운 체크리스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보니 놀랄 만했습니다. 수백 개 항목이 세세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볼트 하나, 배관 한 줄까지 점검 항목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걸 막으려면 지금 철저히 해야죠. 박서준의 팀원 한 명이 엔진룸에서 나왔습니다. 팀장님, 5번 밸브에서 미세한 누유가 발견됐습니다. 심각한 정도인가? 지금 당장은 문제없지만 나중에 큰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체하자. 작은 문제라도 놔두면 안 돼. 하지만 부품 돈 문제가 아니야. 안전 문제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작은 부품 하나도 이렇게 신중하게 결정하다니. 우리였다면 일단 돌아가면 된다고 했을 텐데. 오후 작업이 끝난 후 박서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이나 같이 하시겠어요? 같이 해도 되나요? 물론이죠. 같은 동양인끼리 반갑잖아요. 극동원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박서준은 생각보다 소탈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술과 일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단순해요. 고장 난 걸 고치는 거죠. 박서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안전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의 대답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 나왔습니다.
마치 1 더하기 1이 2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회사가 이렇게 하나요? 기본이죠. 안전사고 나면 회사가 망해요. 법도 엄격하고요. 박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조선에서는 안전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가 망할 정도로 엄격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일정은 어떻게 맞춰요? 안전하게 일하면 오히려 더 빨라요. 사고 나면 그게 더 오래 걸리거든요. 박서준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식사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본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까지 교육받은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남조선은 쇼만 한다고 배웠는데 쇼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숙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방 안에는 여전히 결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6,000명을 러시아로 보내는 서류 말입니다. 문득 박서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서명하려는 서류는 뭘까요? 6,000명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서류가 아닐까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서명란을 바라봤습니다. 펜을 들었지만 또다시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하루 본 것들이 저를 흔들어 놨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면 일정도 미루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작은 부품 하나도 신중하게 교체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6,000명을 위험에 보내는 서류에 서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창밖으로 극동항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바다에 반사되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조선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해서 우리 체제의 방식까지 말이죠. 정말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극동항에서 이틀을 보낸 후 저는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차 안에서 내내 박서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 당연한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박혔을까요? 평양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건물들이, 심지어 하늘조차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최길송이 저를 맞았습니다. 대대장 동지, 어서 오시오. 그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제 서류는 어떻게 됐는가? 아직 검토 중입니다. 검토, 이틀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검토인가? 최길송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책상으로 가니 서류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러시아 추가 파병 6,000명 승인 요청서. 마지막 페이지의 서명란이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동지, 오늘 안에 처리해야 한다. 최길송이 제 뒤에 서서 말했습니다. 상부에서 재촉하고 있다. 저는 펜을 집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극동항에서 본 그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동지, 무엇을 망설이는가? 아니, 그냥, 혹시 극동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최길송의 질문에 움찔했습니다. 별일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명하시오. 펜 끝이 종이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글자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6,000명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추모의 벽에 걸리게 될까요? 동지, 최길송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왜 자꾸 망설이는가?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정민옥이 조카 철민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정민옥이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민호가? 철민이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카 철민이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8살 아이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삼촌, 왜 엄마가 자꾸 울어요? 철민아, 무슨 일인지 삼촌에게 말해봐.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철민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뭘 물어봤는데? 아빠가 어떻게 죽었는지 물어봤어요. 영웅이라면서 어떤 영웅적인 일을 했는지 말해보라고 했어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8살 아이에게 무슨 대답을 하라는 걸까요? 아빠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니? 모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상하다고 했어요. 정민옥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저는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해요? 민호가, 진정해라. 진정하라고요. 제 남편이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진정하라고요. 최길송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민옥 동무, 이곳은 업무 공간이다. 업무 공간이라고요? 여기서 제 남편을 죽음으로 보낸 서류를 만드는 곳 아닌가요? 동무, 말을 조심하시오. 조심하라고요. 뭘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정민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화내요? 철민이가 무서워하며 엄마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철민아, 미안해. 엄마가 화낸 게 아니야. 정민옥이 무릎을 꿇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철민아, 엄마가 아빠의 진짜 이야기를 해줄게. 진짜 이야기요?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그리고 정민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그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남편의 진짜 이야기를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어야 했는지. 동무들, 이 자리는 적절하지 않다. 최길송이 개입했습니다. 정민옥 동무는 집으로 가시오. 가라고요. 저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정민옥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제 남편이 정말 영웅적으로 죽었다면 왜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건 기밀이다. 기밀이라고요? 아내도 모를 기밀이라고요? 철민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아빠는 어디 있어요? 철민아, 정민옥이 아들을 안아들었습니다. 철민아,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왜요? 왜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건 정민옥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조카 앞에서 무너지는 여동생을 보는 것이, 그리고 진실을 모르는 채 아빠를 그리워하는 철민이를 보는 것이. 민호가, 집으로 가자. 저는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철민이와 시간을 보내라. 하지만 오빠는 서명해야 하잖아요. 정민옥이 제 책상을 가리켰습니다. 또 다른 남편들, 또 다른 아빠들을 보낼 서류 말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민옥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서명하면 또 다른 가족들이 이런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동지, 업무에 집중하시오. 최길송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말이다. 개인적인 감정? 죽은 처남과 우는 여동생, 그리고 아빠를 그리워하는 조카가 개인적인 감정일 뿐일까요? 앞으로 죽게 될 6,000명도 개인적인 감정일 뿐일까요? 정민옥과 철민이가 나간 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길송도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혼자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러시아에서 몰래 기록한 진짜 피해 현황들, 그리고 추모의 벽에서 본 101명의 사진들. 이 모든 진실들이 영원히 묻혀버리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루스크에서 기록한 실제 전사자 명단, 공식 보고서와 실제 피해 현황의 차이, 추모의 벽 101명의 명단과 공식 발표의 모순, 모든 걸 하나의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파일 이름은 진실 기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USB에 복사했습니다. USB를 손에 들고 있으니 떨렸습니다. 이 작은 장치 안에 담긴 진실들, 언젠가는 세상에 알려져야 할 진실들. 그때 최길송이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서명 안 했는가? 곧 하겠습니다. 저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 서명란 앞에서 펜이 멈췄습니다. 극동항에서 들은 박서준의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정민옥의 절규도 들렸습니다. 또 다른 남편들, 또 다른 아빠들을 보낼 서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마치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서명 한 번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동지, 빨리 하시오. 최길송이 재촉했습니다. 시간이 없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거짓에 동참할 수는 없다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서명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하루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하루? 벌써 사흘이나 지났는데 하루를 더. 최길송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일 아침 첫 시간에 처리하겠습니다. 동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USB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그 안에 담긴 진실들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리겠다. 최길송이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 명심하시오. 그가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하늘 아래에는 진실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USB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진실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전해야 할까요?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 진실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정민옥 같은 유족들이 진실을 알 수 있다면? 앞으로 희생될 6천 명을 구할 수 있다면?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거짓 보고서에 서명할 수는 없다고.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보낼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 결심의 대가가 무엇일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체제에 맞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USB 속 진실과 함께 제 운명도 말이죠.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급하게 잠에서 깼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대대장 동지, 긴급 소집입니다. 보위부 요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고 문을 열자 3명의 요원이 서 있었습니다. 즉시 동행하십시오. 무슨 일인지 질문하지 마십시오. 차를 타고 가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어제 USB를 만든 것이 발각된 걸까요? 아니면 서명을 거부한 것 때문일까요? 도착한 곳은 보위부 청사였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건물이 저를 압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 신문실로 끌려갔습니다. 이강무 동지, 최길송이 다른 간부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무슨 일입니까? 그게 우리가 묻고 싶은 말이다. 최길송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작성한 보고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있었습니다. 동지의 컴퓨터에서 흥미로운 파일이 발견됐다. 파일이요? 진실 기록이라는 이름의 파일 말이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컴퓨터를 뒤졌을까요? 밤사이에 사무실에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보시오. 최길송이 파일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크루스크 실제 전사자 17명, 공식 보고 전사자 0명. 그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가 계속 읽었습니다. 추모의 벽 101명. 하지만 공식 전사자 없음. 유족들 진실 모름.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났습니다. 동지, 이것은 반국가적 행위다. 반국가적이라뇨? 국가 기밀을 무단으로 수집하고 왜곡된 내용을 기록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왜곡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서는 진실이 곧 반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뭔가? 최길송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극동항에서 만난 한국인들에 대해 적은 메모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접촉했다고?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업무상 필요? 적과 내통한 것 아닌가? 적과 내통. 그 말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박서준과 나눈 평범한 대화가 내통이 되는 건가요? 동지, 마지막으로 묻겠다. 최길송이 일어났습니다. 파병 결제 서류에 서명할 것인가? 예 아니면 아니오로 대답하라. 아니요. 그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길송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지는 반역자다. 화장실 좀 가도 될까요?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USB를 숨겨야 했습니다. 허락한다. 하지만 요원이 동행한다. 보위부 요원 한 명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화장실 개별 칸에서 저는 재빨리 행동했습니다. USB를 변기 뒤편 틈새에 숨겼습니다. 언젠가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다 됐습니다. 돌아가자. 신문실로 돌아오자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강무 동지, 당신을 반국가 행위 혐의로 구속한다. 구속이라고요?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가족, 반역자의 가족을 걱정할 시간이 어디 있나? 최길송이 비웃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죽을 수는 없다고. 정민옥과 철민이를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한다고. 그리고 USB 속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잠깐, 제가 협상할 게 있습니다. 협상, 러시아에서 알게 된 비밀 정보가 있습니다. 최길송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떤 정보? 여기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연락장교를 통해야 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죠. 하지만 최길송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볼코프를 불러오겠다. 아니, 제가 직접 만나러 가야 합니다. 직접 가다니?
정보의 성격상 안전한 곳에서 만나야 합니다. 저는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발각되면 큰일 납니다. 최길송이 고민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이 정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할 겁니다. 결국 최길송이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감시하에 이동한다. 물론입니다. 1시간 후, 저는 보이부 요원 2명과 함께 차에 탔습니다. 목적지는 극동항이었습니다. 볼코프가 거기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볼코프를 만나면 어떻게든 도움을 청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러시아인이지만 그나마 인간적인 면이 있었거든요. 극동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볼코프는 항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리 대대장, 무슨 일인가? 볼코프 동지,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보이부 요원들이 듣지 못하도록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곳에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볼코프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긴장한 기색이었습니다. 부두 창고로 가자. 창고는 한적했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은 입구에서 지키고 있었고 우리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인가? 볼코프 동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진실 기록 파일을 만든 것, USB에 숨긴 것, 탈출하고 싶다는 것까지. 볼코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리 대대장, 당신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아는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신고하면? 그럼 저는 죽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볼코프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리 대대장, 나는 당신을 이해한다. 정말입니까? 우리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군함은 많지만 사람이 없다. 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들 북한군이 없으면 우리는 전선을 유지할 수 없다. 볼코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 왜? 정치는 복잡하다. 하지만 현실은 단순하다. 그때 창고 밖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뭔가를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대대장을 찾아라. 놓쳤다. 볼코프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뒤쪽 출구로 가라. 거기에 화물선이 있다. 하지만 빨리 가라. 시간이 없다. 볼코프가 저를 밀었습니다. 저는 창고 뒤쪽으로 뛰었습니다. 바깥에서 추격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으로 갔다. 항구를 봉쇄해라. 저는 부두로 뛰었습니다. 여러 척의 선박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화물선이었습니다. 선박에 올라타서 카고 홀더를 찾았습니다. 컨테이너들 사이에 숨을 공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찾았나? 아직입니다. 추격대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물선이 출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곳으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사이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체제와 완전히 결별한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정민옥의 눈물과 철민이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생각하면 이게 옳은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USB에 담긴 진실들도 언젠가는 빛을 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선박이 바다로 나가면서 흔들렸습니다. 저는 컨테이너에 몸을 맡긴 채 눈을 감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에 서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불확실하지만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추격을 받는 몸이지만 마음만은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이 보이는 바다 위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꿈꿨습니다. 진실과 함께하는 삶을 꿈꿨습니다. 화물선에 숨은 지 6시간이 지났을 때 이상한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불규칙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멈췄습니다. 컨테이너 사이에서 나와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선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어로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엔진이 완전히 멈췄어. 수리 가능한가? 모르겠다. 전문가가 필요해. 저는 다시 숨었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북한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끝장입니다. 몇 시간 후 또 다른 선박이 접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조선인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구조선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고장난 화물선인가요?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러시아 선장이 서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엔진이 완전히 멈췄어요.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극동항에서 만났던 박서준이었습니다. 한국 MRO 팀이 화물선에 올라탔습니다. 그들은 즉시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안전 점검부터 하겠습니다. 박서준이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안전 라인 설치하고 비상 장비 점검해 주세요. 네, 팀장님. 저는 컨테이너 사이에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극동항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모습 말이죠. 엔진룸 상황이 어떻습니까? 박서준이 러시아 기관사에게 물었습니다. 연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서준이 안전 장비를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헬멧, 안전벨트, 가스 측정기까지. 혹시 부상자는 없나요? 그가 먼저 물었습니다. 기계보다 사람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어요. 그럼 다행입니다. 그럼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팀원 하나가 박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바다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파도가 높아지나? 네. 기상청에서 풍랑주의보를 발령했어요. 그럼 더 빨리 해야겠네. 하지만 안전은 절대 타협하지 마.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놀랐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안전을 타협하지 않는다니. 우리였다면 빨리 끝내라고 했을 텐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팀은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한 명은 엔진을 점검하고 다른 한 명은 전기 시스템을 봤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계속 안전 상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연료 펌프에 문제가 있네요. 엔진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품 교체가 필요합니다. 부품이 있나요? 박서준이 물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배에 있습니다. 그때 파도가 거세졌습니다. 화물선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컨테이너에 몸을 맡겼습니다. 모든 작업 잠시 중단. 박서준이 소리쳤습니다. 안전 라인 다시 점검. 팀원들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서로의 안전 장비를 재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모두 안전합니다. 좋아.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조심해. 박서준이 다시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파도가 덮쳤습니다. 화물선이 심하게 기울었습니다. 저는 컨테이너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저기 사람이 있어요. 한국 팀원 중 한 명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이라고? 박서준이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셨나요? 그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시죠. 박서준이 저를 데크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러시아 선장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야? 모르겠어요. 숨어 있던 것 같은데. 박서준이 저를 자세히 봤습니다. 혹시 극동항에서 만난 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박서준의 목소리에 의심보다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저는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탈출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물부터 드세요. 박서준이 물병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감기약 같은 것을 꺼내 주었습니다. 몸이 떨리시네요. 추우셨죠? 그의 따뜻한 배려에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추격당하는 신분인 저에게 이렇게 친절할 이유가 없는데 혹시 위험한 상황에 있으신 건 아닌가요? 박서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그 순간 저는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고.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군인입니다. 박서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놀라거나 무서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탈출자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체제에 반대해서 쫓기고 있어요. 러시아 선장이 대화를 들었는지 다가왔습니다. 북한 군인이라고? 그럼 우리가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선장이 박서준을 봤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박서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린 사람을 먼저 봅니다. 뭐라고? 이분은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박서준이 선장을 설득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나중 일이고 지금은 사람을 구하는 게 먼저예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을 먼저 본다. 극동항에서 들었던 그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진실이 들어있어요. 진실이라고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실제 피해 현황이요. 박서준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공식 발표와 실제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얼마나 다른데요? 공식적으로는 전사자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백 명이 죽었어요. 박서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런 중요한 자료를 세상에 알려줘야 해요. 더 이상의 희생을 막으려면. 러시아 선장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네, 제가 직접 봤습니다. 박서준이 USB를 소중히 받았습니다. 이 자료는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서준이 물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아니요. 절대 돌아갈 수 없어요. 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돌아가면 죽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시려고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유로운 곳이면 어디든. 박서준이 팀원들과 잠깐 상의했습니다. 그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네.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때 엔진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팀장님, 수리 완료됐습니다. 좋아. 모든 장비 정리하자. 박서준이 저를 봤습니다. 저희 배로 오시겠어요? 그래도 되나요? 물론이죠. 저희는 한국으로 갑니다. 한국이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유로운 나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은혜였습니다. 한국팀의 배로 옮기면서 박서준이 말했습니다. 힘드셨을 텐데 잘 견디셨네요. 이제 괜찮습니다. 한국에 가시면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이라니. 그 말이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배가 한국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갑판에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뒤로는 북한이, 앞으로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박서준이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에는 북한에서 온 분들을 돕는 시설이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돕는 건 국적이 따로 없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자유로운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을. 체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저를 대해주는 사람들을. 바다 위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석양이었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삶을 향해 가는 석양이었으니까요. USB를 맡기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진실이 세상에 알려져서 더 이상의 희생이 없기를 바란다고. 정민옥 같은 유족들이 진실을 알 수 있기를 바란다고. 파도 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본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진실과 함께, 양심과 함께, 새로운 희망과 함께, 더 이상 거짓에 서명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한국의 불빛이 멀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새로운 조국의 불빛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인천항 부두에 발을 내딛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42년 만에 처음 밟는 자유로운 땅이었습니다. 박서준이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피곤하실 텐데.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여러 절차를 밟았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보호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처음 써보는 서류였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을 쓰는 서류였으니까요. 성명은 리강무, 출생연도는 1982년. 담당 공무원이 차근차근 기록했습니다. 탈북 이유는 무엇인가요? 체제에 대한 양심적 반대입니다. 제가 명확히 대답했습니다. 거짓 보고서 작성을 거부했습니다. 공무원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호시설에서 조사받으실 겁니다. 네,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으로 이송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들,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건물들,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표정이 밝다는 것이 평양 사람들의 경직된 표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첫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포성도 없고 정치 교육 방송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밤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이틀 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 담당자가 저를 만났습니다.
이강무 씨, 공병 7천국 대대장이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러시아 파병에 직접 참여하셨나요? 네, 크루스크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담당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실제 상황을 아시겠군요. 네,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USB를 건네면서 설명했습니다. 이 안에 진짜 피해 현황이 들어 있습니다. 진짜 피해 현황이라고요? 공식 발표와 실제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컴퓨터로 파일을 열어보니 담당자가 놀랐습니다. 이런 자료가 정말 있었군요. 제가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크루스크에서 본 실제 전사자들, 추모의 벽에 걸린 101명의 사진들, 공식 보고서의 은폐와 조작, 추모의 벽이라고 하셨는데, 네, 평양 노동당 청사에 만들어졌습니다. 담당자가 메모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김정은도 직접 참석했다고요? 네,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하지만 연기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유족들은 진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제 여동생 정민옥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른다는 것. 조카 철민이가 아빠의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신 건가요? 네, 더 이상 거짓에 동참할 수 없었어요. 6,000명 추가 파병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예상 손실률 1호에 이 공포 미리 계산된 희생자 수, 담당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 정보들이 사실이라면 매우 중요합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들이에요. 조사는 일주일간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3, 4시간씩 진술했습니다. 러시아 전선의 실상부터 북한 내부 상황까지 모든 걸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언론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 실상 증언자 나타나. 신문 기사 제목이 그랬습니다. 조사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요청하는 곳이 많습니다. 인터뷰요? 북한 실상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얼굴을 공개하면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얼굴은 가리고 음성도 변조해주세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TV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KBS 9시 뉴스였습니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 실제 피해는 공식 발표와 달라 제가 증언했습니다. 추모의 벽에는 101명의 사진이 걸려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전사자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유족들은 진실을 알고 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메시지를 말했습니다. 제 여동생 민옥이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이제 벽은 사진이 아니라 이름으로 채워야 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암호화된 메시지였습니다. 정민옥만이 알 수 있는 메시지였죠. 추모의 벽의 사진들 대신 진짜 이름과 진실로 채워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방송 후 반응이 컸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이 연락해왔습니다. 더 많은 증언이 필요합니다. UN 인권위원회에도 알려야 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증언했습니다.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도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북한 이탈 주민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도 러시아에서 왔어요. 정말요? 네. 저는 보급부대에 있었어요. 그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전사자 은폐, 부상자 격리, 가족들의 무지. 제 증언이 그들에게 용기를 준 것 같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의 실상이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CNN, BBC, HK에서도 보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조사관이 저를 찾았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인가요? 북한에서 추가 파병을 중단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국제적 압력이 컸나 봅니다. 그럼 더 이상의 희생은 없다는 건가요? 최소한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6,000명을 구한 것입니다. 제가 서명을 거부한 그 6,000명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저는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집도 구했고 직업도 구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구조기술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의 공학 지식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도움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차별 없이 받아주는 마음이었습니다. 1년 후 저는 한 곳을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국립서울현 충원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죠. 현충원에 들어서니 숙연해졌습니다. 수많은 묘비들이 정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각각의 묘비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름, 사진이 아니라 이름이었습니다. 언제 태어나고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게 말이죠. 묘역을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북한의 추모의 벽과 이곳의 차이를. 거기는 사진만 있고 진실은 없었습니다. 여기는 이름이 있고 진실이 있었습니다. 현충탑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도 이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김철호와 박영수, 최영철, 크루스크에서 만난 동지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가 언젠가는 기록되기를 바랐습니다. 정민옥과 철민이도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만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아빠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현충원을 나오면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막힘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도 이제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짓에 서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 양심에 따라 살 수 있는 삶.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삶. 지금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한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거짓 추모의 벽을 허물고 진짜 기념관을 짓고 싶습니다. 희생자들의 이름과 진실로 가득한 기념관을 말입니다. 오늘도 저는 일터에서 건물을 설계합니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물을 만듭니다. 박서준이 말했던 대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서 말이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생각합니다. 오늘도 거짓에 서명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다. 오늘도 양심대로 살 수 있는 하루다. 이것이 진짜 자유구나. 이것이 진짜 해방이구나. 눈물이 아닌 책임으로 기록하는 나라. 그것이 제가 찾은 새 조국입니다. 한강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저희 새 인생도 희망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짓의 벽을 허물고 진실의 다리를 놓으면서 말입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진실과 함께 정민호가 철민아, 삼촌은 여기서 잘 살고 있단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이 나라를 위해 살겠다. 진실과 양심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말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